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동네 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이 가족 단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경주 역사 여행이라는 테마로 경주를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경주를 역사 테마로 안내드릴 안지영 가이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라라는 나라가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존재했었던 나라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산술로 계산을 해보셔도 1000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기 동안 존재했었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100년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금님만 56명이 있었고요.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왕이 탄생했었던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경주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 경주가 오른쪽 밑에 좀 치우쳐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테마여행 10선에서 오건역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해돋이 역사 기행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근처에 있는 포항이나 울산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인데, 경주는 조금 내륙이지만요. 그래도 여기도 대왕암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유적지, 바닷가 유적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 지역에 특히 역사적인 유적이 많은 공간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에서 꼭 가봐야 되는 장소가 있죠. 경주에 간다면 여기는 꼭 가야 됩니다. 여기가 어딜까? 대릉원입니다. 대릉원. 커다란, 경주하면 생각나는 큰 무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커다란 무덤들 중에서 유난히 커다란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릉원입니다. 이 대릉원은 큰 무덤들이 모여있는 좁은 공원 같은 곳인데, 여기에 이 무덤의 주인공들은 그냥 일반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왕의 무덤이거나 왕족의 무덤이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신분을 놔두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 그냥 후대에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의 기준에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주인이 여기 무덤에서 나온, 이거는 신라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죽으면 땡땡의 묘 이렇게 부르고, 이 무덤의 주인이 분명히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땡땡총이라고 하고, 주인이 확실하게 왕인지 아는 거는 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주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조선의 왕릉, 조선 왕의 무덤들은 전부 왕릉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진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장난감 같이 아주 조그마한 자동차들이 보여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커다란 무덤들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그 왕들의 무덤 있죠? 그리고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가의 계곡이라는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릉원은요, 신라판 왕가의 계곡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있고요. 저 커다란 무덤, 여러분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커다란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큰 무덤에서 금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고 금관을 만들어서 안에 넣었던 사람들은 신라시대에 마립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왕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해시태그 3개를 달아놓은 이유가, 이 대릉원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3가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알차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커다란 거 1000년 동안 이런 거를 계속 만들면 사실 지금 경주는 이런 커다란 무덤으로 막 뒤덮여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무덤을 만들었던 시기가 한 15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150년 동안은 마립간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임금들 시대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마립간이라는 왕들이 이 큰 무덤을 만들어서 금관도 만들어서 넣었구나. 뭐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왕의 힘을 크게 보이고 싶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커다란 무덤을 안쪽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한자로 되게 어렵게 적석목곽분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거 그대로 한글로 바꿔가지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돌을 무더기로 쌓아놨고요. 덧널은 뭐냐? 저 관이 들어가 있는 네모난 방을 덧널이라고 합니다. 그냥 만드는 방식 그대로 이름으로 바꾼 거고요. 좀 사실적인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흙더미들이 있고요. 그 안쪽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덧널이라는 나무 방이 있고요.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 널, 관을 넣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왕의 무덤이니까 중요한 물건들 많이 넣어줬겠죠.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이 왕이 묻힌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안에를 파서 물건을 가져간 이른바 도굴이라고 하는 그런 도둑 행위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너무너무 파기 힘든 무덤이었기 때문이고,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무너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돌멩이가 쌓여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나무 덧널이 썩어가지고 안쪽으로 돌들이 촘촘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무덤을 팠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지가 않고 계속 돌멩이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옛날에는 뭐 크레인 같은 것도 없고 덤프트럭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무너지게 만들게 나무로 방을 구성했다고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잘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무덤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이미지로 봤었던 이런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금관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신라에서 만들었다고 완전히 확정을 하고 있는 금관은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6개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이름을 달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만 이름이 좀 다르고 모양이 요것만 다르죠. 다른 것들은 다 총으로 끝나는 무덤에서 아주 화려하게 생긴 장식들을 여러 개 치렁치렁 달고 있습니다. 근데 1번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1번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늘어놓은 순서도 1번부터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순서로 지금 갖다 놓은 건데, 여러분 이 교동금관은요 다른 무덤들처럼 무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꺼낸 게 아니라 무너진 무덤에서, 교동이라는 경주의 교동이라는 동네에서 무너진 옛날 고분에서 누군가가 거기를 파고 도굴했던 금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무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엔 아직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고 정확히 그 무덤에서 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도굴되고 나서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경찰이 나중에 이 도둑질된 금관을 발견했을 때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이렇게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교동에 그 고분에서 발굴해서 갖고 왔다, 도굴해서 갖고 왔다,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우리가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무덤인지 추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경주의 교동에서 나온 금관이라는 뜻으로 교동 금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관에 비해서 모양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금의 그 함량에 따라서 숫자를 붙이죠. 14K부터 24K까지. 이 숫자가 높을수록 순금에 가까운데요. 지금 이 늘어놓은 순서에서 1번 교동금관이 가장 순금에 가까운 금관입니다. 뒤로 갈수록 은의 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합금인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금으로 만들면 기왕에 만들 거 순금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순금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금이 변치 않는다라는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것 같지는 없지만 요거를 크게 뭔가 장식을 달아가지고 크게 만든다고 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단한 금속이 아니고요. 왜 가끔 우리가 이거 진짜 금이야? 이러면서 이빨로 깨물어보는 그런 행위를 하죠. 이때에는 이게 만약에 순금이라면 아주 세게 깨물었을 때에는 이빨 자국이 조금 나는 게, 휘어지는 게 진짜 금에 가까울 겁니다. 금은 물렁물렁한 편인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으로 취급이 됐던 것 같아요. 금관을 만들어서 장식을 달려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순금은 너무 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시기로 갈수록 디자인이 화려해지고 장식을 달려고 하면은 이게 금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은이나 다른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합금의 형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합금에다가 장식을 여러 개를 달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천마총입니다. 아마 이 대릉원에 있는 무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유명한 무덤이 아닐까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 있는 수많은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천마총만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천마총은요, 황남동이라는 경주의 동네에 있는 다 모여있는 무덤군들 중에서 이 천마총이 제일 유명하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릉원 안쪽에 뒷문으로 들어가셔야 좀 빨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문 말고요, 대릉원의 후문, 제가 지금 별표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들어가시면 바로 앞쪽에 천마총이 있는 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무덤의 맞은편에 보면은 화살표 맞은편에 입구가 있어요. 이 무덤이 전시관으로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천마총입니다. 그렇지만 발굴되기 전에
여기서 유물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숫자로만 불렸던 무덤이에요. 155번 무덤입니다. 1번부터 155번까지 무덤이 있나? 맞습니다. 요 155번의 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경주의 무덤을 한번 싹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55번까지 넘버링을 해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경주의 무덤들은 155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하에 완전히 묻혀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의 5배는 넘는 고분들이 경주의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황남동 제155번 무덤이었던 이 천마총은 어쩌다가 천마총의 이름을 갖게 됐을까? 여기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유물인 이 천마도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이거는 천마도 말다래입니다. 말다래라는 물건에 천마가 그려져 있는 거죠. 저 하얀색 말을 천마라고 보고 있고요. 한자로는 장리라고도 하는데 말다래가 뭐냐? 이게 벽에다 걸어놓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신라에 말 타고 있는 사람의 토기인데요. 여기 발 부분을 잘 보세요. 말 타고 있는 사람 발을 잘 보시면 발 뒤에 네모나게 대고 있는 게 있죠. 말을 탈 때 흙이 묻지 말라고 뒤에다가 이제 쳐주는 어떤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다래라는 게 말 탈 때 쓰는 어떤 물건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름에다가 붙였을까? 신라가 되게 옛날에 있었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 물감이 1000년이 넘어가면은 색깔이 다 날아가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운 좋게 공기랑 차단된 상태에서 1500년 동안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거죠. 이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라인들이 그렸던 그림의 방식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이 천마도 말다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무덤을 대표하는 유물로 천마도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천마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천마총은 개방되어 있는 전시관 무덤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내부도를 보시면 반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무덤인데? 맞아요, 동그란데 절반 정도는 나중에 다시 무덤으로 덮었고요. 무덤의 절반 정도만 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아마도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안치되어 있었던 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덧널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무덤처럼 까맣게 조명을 어둡게 켜놨고요. 돌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모습과 위에 흙더미가 올라간 모습, 그리고 덧널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 방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들어가면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가서 정면으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안에를 보시면 실제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을 거의 40년, 거의 50년 전이거든요. 50년 전에 이 무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실제로 이만큼 썩어가지고 노출돼 있었던 관이 이만큼밖에 안 남아 있었고, 사람의 뼈도 너무 오래되면 썩어요. 이 무덤의 주인공인 왕도 뼈가 다 없어진 상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이 왕의 시체가 몸에 두르고 있었던 물건들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앉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 발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원래는 이거를 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거를 연습하려고 한번 파본 건데 이렇게 유물이 많이 나올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연습하려고 훅 파본 건데 국보급 유물이랑 막 금관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무덤을 보시면 대릉원 사진이에요. 천마총 뒤쪽에 있는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무덤 2개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원래 우리가 팔려고 했던 건 요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무덤을 발굴해 본 적이 없어요. 실수할 것 같아요. 뭔가 사고 칠 것 같아서, 야, 이거 우리가 갑자기 파도 될까? 좀 무서운데? 그러면 황남대총을 파기 전에 한번 연습용으로 시험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비교적 작은 형태였던 앞쪽에 천마총을 한번 미리 파보기로 했던 거죠. 아주 천천히 연습하려고 이렇게 천마총을 먼저 팠는데 문제가 또 뭐냐? 여러분, 사진에, 왼쪽 사진에 사람들 조그만 거 보이세요? 황남대총이 너무 큰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천마총이 황남대총보다는 작지만 얘도 큰 거죠. 크기가 너무 커. 그래서 지금 이 무덤의 흙을 파내는 데만 3개월이 걸렸고, 흙을 이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내려보내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잘 보시면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여서 미끄럼틀처럼 쭉 이렇게 흙을 내려다보내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3개월을 파니까 드디어 무덤의 주인공을 덮고 있는 돌 무더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돌무지가 나왔고요. 움푹 파인 걸로 봐서는 여기 안쪽에 나무로 만든 방이 있었나 보다. 그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돌멩이가 다 여러분 머리만 하거든요. 요거를 다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또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발굴에 참여하신 분 중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찡찡 이렇게 움직이는 이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돌멩이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관심을 받는 발굴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도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가요.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놀라운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죠. 특히 금관이 나왔을 때 다들 놀라 자빠졌죠. 금관이 나왔어. 여기가 왕의 무덤인 게 맞는가 봐. 다들 너무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금관이 나오고 나서는 여기가 대단한 실제 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된다는 걸 확신을 하고 이걸 꺼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다 기록해서 촬영을 해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다소 금관이 덮여있는 현재 박물관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천마총 금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태 발견한 6개의 금관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평가받고 있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같이 묻혀진 상자가 있었어요. 이 높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보물 같은 거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유물 상자가 너무 1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눌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찰싹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저기 위쪽에 선생님이 넣어준 이미지 있죠? 이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층층이 눌러붙어가지고 도저히 손댈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모습은 아마 이랬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원래 모습은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 찍찍찍찍 눌러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중간중간에 약품을 이렇게 주사해가지고 잘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걷어내고 있었는데 이 껴묵거리 상자에서 모두가 다 놀랄만한 유물이 나온 거죠. 지금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거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천마도, 천마가 그려져 있는 말다래가 등장합니다. 이거 발견 직후에 찍힌 사진이고요. 자, 백화수피지는 자작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자작나무에 나무는 당연히 오래되면 썩어야 되는데 이게 공기랑 차단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썩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에 이런 모습으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한 장만 이제 발견됐다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한 5년쯤 전에 요것만 바탕으로 천마도만 모아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천마도만 모아서? 그럼 천마도가 한 장이 아니었단 얘기인가? 이게 발견됐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한 장이 더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2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왼쪽 거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얘가 위에 있고 오른쪽 거가 아래 깔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었던 거가 많이 손상돼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쌍이었군요. 말 탈 때 발 뒤에다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왼발 오른발 2다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2장 세트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럼 이것들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천마총 내부에 원래 모습 재현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있다. 자, 껴먹거리 상자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 위에서 본 거 설계도 모양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색 네모 부분에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천마도 2장이 나왔고요. 빨간색 네모 부분에서도 뭔가가 나왔습니다. 뭔가가 나왔는데 발견됐을 당시에는 부식이 너무 심해서 이게 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 사진의 오른쪽 위에 보면 약간 뭔가를 따내린 것 같은 게 보이시죠? 뒤에는 대나무 판이 받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다가 금속을 붙인 거예요. 무슨 모양인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보존 처리 기술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뭔지 모르겠다. 우선은 보관을 하자. 이렇게 거의 40년 가까이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요거를 그 창고에 보관만 하다가 4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기술이 좀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거의 4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쓱쓱쓱쓱 약품으로 닦아서 처리를 해봤더니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양이 드러나게 됐어요.
40년 만에 보존 처리를 통해서 천마 문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마 문양을 보시면 말 모양이 이렇게 머리부터 이 곡선으로 등허리까지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 원래 모습 어땠을까? 원래 모습은 아마도 이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금속판 뒤쪽에 대나무 판이 받쳐져 있는 거가 보여요. 그래서 죽지 금동 천마문 말다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보다 비싼 유물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유리. 여러분 우리 집에 유리컵 다 있죠? 천마총에서 금보다 비싸다고? 유리가? 예쁘긴 한데 그 정도인가? 우리 이때는 이런 유리잔 만드는 기술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저기 로마 쪽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갖고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떠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로마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로만 글라스라고 부르기는 했었는데 이거가 만들어진 진짜 고향이 어딜까? 요거를 이루고 있는 모래의 성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모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무려 이집트에서 건너온 거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왕의 무덤에 같이 넣어줬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발굴하고 싶었던 무덤, 황남대총은 어떨까? 이제 우리가 천마총 발굴을 통해서 약간 용기를 얻었습니다. 약간 용기를 얻어서 황남대총을 파기 시작했어요. 자, 천마총을 나오시면 맞은편에 연못이 하나 있고요. 그 연못의 건너편으로 두 개가 붙어있는 황남대총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곳이어서 주로 포토 스팟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가을에도 이렇게 단풍이 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고요. 그 황남대총 앞으로 가시면 아예 포토존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경도 이렇게 켜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겨울에 가시면 이렇게 눈 쌓여 있는 봉분을 보시는 것도 아주 색다른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황남대총, 우리가 정말 파고 싶었던 이 무덤, 이 무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황남동에서 제일 큰 무덤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당시에도 98번 무덤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다고 합니다. 엄청 큽니다. 그 동서로는 80m고요. 남북으로도 무려 120m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크고 높이는 대략 아파트 7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완성된 게 황남대총입니다. 어마무시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부부 무덤으로 추정하고 여기에서 나온 유물이 56,000개입니다. 엄청나죠? 방금 보셨던 천마총에서는 한 1,5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개수가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금관이 출토가 됩니다. 발굴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 대통령의 명령은 야, 기왕 파는 거 제일 큰 거 파가지고 크게 전시관을 만들자. 98번 무덤을 팔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연습을 좀 했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마총을 팔 때 자신감이 좀 붙어요. 발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천마총을 발굴하는 도중에 황남대총도 동시에 발굴이 들어가게 되는데 천마총 발굴을 4월에 시작했고 7월 달에 황남대총도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무덤이었기 때문에 여기 흙을 걷어내는 데에만 1년이 걸렸어요. 천마총은 3개월, 황남대총은 1년. 여기를 덮고 있었던 흙이 22,500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5톤 트럭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마무시한 분량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년이나 흙을 파냈더니 드디어 무덤의 주인공이 들어있는 방을 덮고 있었던 돌무더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야, 여기는 100% 금관이 나올 거야. 이번에는 등장하는 장면부터 영상으로 찍자.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 발굴하는 순서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화 찍을 때 사용되는 카메라였고요. 발굴된 그 장소의 유물들을 그대로 지금 카메라에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 나오자마자 찍힌 영상이에요. 네, 지금 저기 무덤에 금이랑 금관이랑 금 허리띠가 드러나 있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유물 발견하고 위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줄을 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물이 발견된 크기나 모양을 정확하게 모는 종이에 기록하기 위해서 저런 거를 칩니다. 저런 걸 방한선이라고 해요. 방한선.
지금이야 뭐 카메라나 이런 걸로 찍으면 다 기록이 되지만 옛날엔 다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쪽 무덤, 북쪽 무덤 두 개 붙어 있는 것 중에서 크기가 조금 컸던 무덤이 북쪽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큰 걸 보니까 여기가 남편 쪽인가 보다, 이게 왕의 무덤인가 보다 하고 북쪽 무덤을 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물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미스테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린 당연히 여기가 남자 무덤인 줄 알고 북쪽 무덤을 팠죠. 이 북쪽 무덤에서 당연스레 이렇게 금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런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발견될 당시부터 어마어마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금관과 금 허리띠가 지금 세트로 등장을 했는데 장신구가 굉장히 화려하게 달려있죠. 혹시 여기에서 서울의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 1층에 이 금관이 혼자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전시실이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통으로 금관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신라실에 들어가시면 이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유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이 즐거운 금으로 반짝거리는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북쪽 무덤이 남자 무덤이다,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땅을 파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하나의 장신구가 등장을 합니다. 허리띠에다가 매달았었던 꾸미개로 추정되는 은으로 만든 꾸미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한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 써있는 한자는 무려 부인대라는 글자였습니다. 부인? 부인은 보통 여자를 가리킨 데 쓰는 호칭이죠. 신라시대에도 왕족의 높은 여성을 가리킬 때 부인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여기서 갸우뚱하는 거죠. 뭐지? 여기가 여자 쪽의 무덤인가? 이쪽이 왕비의 무덤인가? 갸우뚱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무덤이 마치 여성의 무덤인 것처럼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는 겁니다.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저기 5번에 있는 저기 동글동글한 거, 큰 거 잘 보시면 저거 어딘가에서 많이 보시던 걸 거예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배우실 때 가락바퀴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실 뽑는 도구죠. 자, 우리가 실 뽑는 도구들, 가락바퀴나 뭐 뼈바늘이나 바늘이나 청동, 다리미 이렇게 바느질과 관련된 물건이 많이 나오면 보통 여자 무덤으로도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한 거죠. 부인대에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기가 여성의 무덤인가 보다, 여기가 왕비 무덤인가 보다. 그렇다면 저 남쪽 무덤이 왕의 무덤이구나. 왕비 무덤에서 금관이랑 금허리띠가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남쪽 무덤에서도 왕의 무덤에서도 금관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남쪽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분에서는 금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관은 안 나오고요. 금동관만 나왔어요. 이상하다. 한 단계 낮은 걸로 취급되는 금동관이 나온 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허리띠도 나왔는데 오른쪽이 왕비 거고 왼쪽이 왕 거거든요. 장신구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오른쪽이 더 정성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지? 왜 여성의 물건들이 더 화려한 거지? 그렇다면 지금 남쪽 무덤이 혹시 여성의 무덤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남쪽 무덤에서 금관이 나오지 않은 이 왕의 무덤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썩지 않고 발견된 사람의 아래턱 부분의 뼈가, 치아가 다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서 썩지 않고 발견된 12개의 이빨을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 60대 남성의 치아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남편 쪽이 맞구나. 여기가 왕의 무덤은 맞구나. 그리고 금관만 안 나왔을 뿐 유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경주박물관을 가시면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물들로만 가득 찬 방이 있어요. 특히나 남성의 왕임을 상징해주는 철제, 아까 마립간의 이미지를 이렇게 전투 어떤 물건들 몸에다가 감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쇳덩어리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전부 수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고 왕의 무덤에 주로 들어가 있다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더 있었죠. 금보다 비쌌다는 유리로 만든 제품들이 여기서 대거 나오게 되고요. 저 예쁘게 생긴 유리병은 여기에서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상당히 우아한 자태를 갖고 있죠.
이 유물들 전부 산산조각나서 발견이 됐는데 이거 다 한 조각씩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유리병, 이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최근에 경주박물관에서 이 유리 특별 전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경주박물관 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왼쪽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한번 다시 분해했다가 재조립했거든요. 그거 되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게 너무나 많은 조각으로 조각나 있다 보니까 붙일 때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우리가 접착제로 쓴 게 에폭시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 에폭시가 붙는 건 잘 붙는데 단점이 색깔이 변해요. 시간이 오래되면. 그래서 좀 누리끼리 해가지고 좀 보기 안 좋게 변했던 것을 거의 뭐 40년 만에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하고 그때 다시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2014년도에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보시면 왼쪽 거보다 오른쪽에 다시 조립한 버전이 조금 더 날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재조립할 때 발견한 건데 처음에 조립할 때 30군데 정도를 잘못 붙인 겁니다.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더 예뻐졌죠? 원래 자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오리지널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고요. 원래도 부러진 상태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손잡이 부분에 금실이 감겨 있습니다. 저것도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저게 22K짜리 거의 순금에 가까운 금실이었다라고 하죠. 저 금철사가.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야, 이게 얼마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고 이게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이 왕의 무덤에 묻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스페셜 유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게 말을 탈 때 말 앞에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대주는 어떤 부속 마구 중에 하나예요. 금동으로 만든 마구였는데,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낡은 금동 말 안장 뒷가리개가 나왔는데요. 이걸 들어서 이렇게 햇빛에 비춰봤더니 이상하게 약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 판의 뒤쪽에 비단벌레라고 하는 날개가 굉장히 예쁜 벌레의 뒷날개 딱지를 막 붙여가지고 영롱하게 빛나게 해놓은 거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비단벌레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리지널 버전 재현품 이겁니다. 저 뒤쪽에 붙어있는 게 전부 비단벌레 날개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손으로 다 붙였겠죠? 여기에 소요된 비단벌레가 무려 2,0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비단벌레로 만든 장신구는 이게 반짝거리는 벌레였기 때문에 옥충이라고도 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다 발견되는 이 비단벌레 장신구들이 있거든요. 가구도 있습니다. 경주 가보신 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첨성대 근처에 어떤 관광열차가 다니고 있었죠? 비단벌레 관광열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비단벌레가 왕릉급의 어떤 유물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비단벌레로 관광열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단벌레 차라는 게 있습니다. 첨성대부터 중요한 유적을 한 바퀴 돌아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 자, 신라가 통째로 묻혔고요. 황남대 쪽의 왕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금관이 여기에서 나오고 왕 쪽에서는 금관이 나오지 않은 것일까? 지금 어른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추정되는 힌트를 드리면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죠. 신라에서만 여왕이 나왔던 이유가 선덕여왕이 성골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성골만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골 여성이었던 공주들이 임금이 된 케이스가 있었던 건데 아마도 이 부부의 무덤은 황남대총의 무덤에서 왕 쪽이 남편 쪽이 왕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왕비 쪽이 혈통이 좀 더 성골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로 약간 차등을 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만약에 경주에 가신다면 제가 꼭 여기는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쪽샘 유적이 있어요. 최근에 6월 달에 방송했었던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이란 역사 예능이 있었죠. 여기에 다시 한번 등장했었던 유적지인데요. 쪽샘이 어디냐?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크게 동글동글하게 왼쪽 부분이 대릉원이고요. 오른쪽 지역에 조금 작은 무덤들 있죠? 그 무덤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축구장처럼 뚜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덤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귀족의 무덤을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여기다가 지붕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발굴장입니다. 천마총처럼 발굴이 끝난 거를 전시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현장을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현장 체험 전시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쭈그려 앉아서 발굴을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에서야 중요한 물건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역사 현장에서 역사가 발견되는 그 장소를 보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물이 꺼내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쪽샘 유적 전시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물 무덤들이 굉장히 보존들이 잘 되지 않았어가지고 집을 마구마구 짓는 과정에서 이 쪽샘 무덤도 되게 많이 파괴가 됐었어요. 지금 이렇게 햄버거 베어 문 것처럼 깨진 부분이 있죠. 여기에 집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고요. 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전봇대도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가운데 부분, 실제로 관을 내려 넣었던 가운데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무덤이 묻혀진 그 유물에 발견된 크기들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성인은 아니고 어린이다. 그런데 한 12살 정도로 추정되는 여자아이의 무덤이다. 왜냐면 여기에서도 금동관이 나왔는데 테두리가 너무 작고 얇은 거예요. 요거는 아마도 소녀의 머리에나 맞을 법한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의 무덤으로 봤는데, 그런데 여기가 그냥 귀족이 아니라 왕녀의 무덤으로 보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으로 만든 유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어떤 걸 보고 이거를 공주 무덤이라고 추정을 하는 걸까? 첫 번째로 돌절구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별론데? 금도 아니고 유리도 아닌데? 이렇게 공이하고 이렇게 절구하고 공이하고 세트로 나온 건요, 경주에서요 40년 전에 황남대청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높은 사람이 아파서 죽었을 때 그때 무덤에다가 넣어주는 물건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12살에 죽는 거는 정상적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라의 왕녀는 아마 병에 걸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죽어서는 이제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돌절구 세트를 넣어주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었던 비단벌레 기억나시죠? 아주 예쁘게 모양이 따져 있는 물방울 모양의 비단벌레 금동 장식이 발견이 됩니다. 재현 모습은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나온 얘기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되게 만들어서 어딘가에 붙여서 장식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한 유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는 돌멩이들 보이시죠? 이 바둑알입니다.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바둑과 관련된 물건이 나온 거는 여기가 처음이랍니다. 바둑을 좋아했던 신라의 공주였을까요? 이건 아직 모릅니다. 아직도 계속 발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 왕족의 무덤인 건 맞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발견된 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따가지고 땡땡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무덤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발굴이 끝나고 뭘로 붙일까요? 나중에 여기 이름이 뭐가 부여되는지 보시는 것도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가보셨으면 싶은 데가 바로 월성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면 분명히 궁궐터가 있겠죠. 역사책이 자주 등장하는 신라시대 궁궐들이 있어요. 궁궐이 있는데 거의 한 800년 정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궁터가 나옵니다. 신라 궁터가 나와서 지금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모양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물터나 유적이나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다 그냥 발굴만 하고 있고 나무 같은 거밖에 없고 여기에 궁궐이 있었다고?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항상 공사하고 발굴만 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갔던 장소인데 신라의 어떤 경주라는 곳의 아이덴티티를 다 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발굴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해설사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월성 일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미리 전화하시고 가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3명이나 4명만 가도 단독으로 해설을 해주시거든요. 실제 발굴 현장을 보면서 지금 뭐뭐가 나왔고 어떤 걸로 발굴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20분, 30분 정도 해설을 해주십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는 금요일에는 실제로 발굴 현장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한번 꼭 전화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역사가 발견되는 장소에 가서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의미가 있잖아요. 아직 박물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장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것 중에서 이 월성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또 여기에서 발굴장에서 엄청 충격적인 유물이 나왔죠. 인골이 나왔습니다. 인골. 사람의 뼈죠. 지금 이 자리는요, 이 궁궐터에서 기둥이 꽂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아래에 묻혀 있는 사람 2명의 시체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묻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50대 남자들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항했던 흔적이 없어요. 저항했던 흔적이 없고 아마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죽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에서 제사 도구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약간 공양에 받쳐져 있었던 사람 제물이 아니었나, 요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인신공양인 거죠. 여러분 심청 얘기 아시죠?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용왕님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달래는 용도로 그 인신공양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약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쳐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게 바라는 거죠. 그 중에서 최고는 당연히 사람을 바치는 것일 테지만 너무 잔인하고 사람의 목숨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역사적으로 좀 발전한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인신공양은 하지 않거든요. 전설에만 내려오는 이 인주설화라고 하는 기둥 밑에다가 사람을 실제로 받쳐가지고 묻는 이런 거가 실제 증명된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해자 부분에서 또 신기한 게 나온 게 있는데, 네, 주변에 그 월성 주변에 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귀여운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춤추고 있는 사람 캐릭터 보이세요? 손으로 막 우리가 만든 것 같은 이런 걸 흑 인형이라 그래서 토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재밌는 토우가 나옵니다. 가운데에 외국인 토우가 한 명이 있어요. 외국인. 가운데 있는 저 조그마한 사람이 외국인인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머리에 터번을 감고 있습니다. 터번.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했었던 소그드인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란 계통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정말 소그드인일까? 정말 이런 사람일까?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유사한 유물을 찾아봤더니 중국의 박물관에서도 이 소그드인을 대상으로 만든 흑 인형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이 귀여운 토우들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 전시를 했어요. 이 토우에다가 레고를 결합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전시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우 인형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이 묘사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어떤 영화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거 약간 지금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를 지금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건데, 당연히 레고에다가 붙인 상태로 전시를 한 건 아니고요. 사진만 찍고 빠르게 다시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시가 꽤 인기를 끌어가지고 저기 북유럽 지역까지 수출이 된 사진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시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토우 인형을 모티브로 한 레고 시리즈가 나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경주 가면 항상 인증사진 찍는 곳이 있죠.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주변에 야생화 단지가 있고요. 가을에 가시면 이렇게 핑크 뮬리 밭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그렇게 극심한 와중에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한복 입고 여기서 관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밤에 봤을 때 굉장히 예뻐요. 조명이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조명을 켜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계획을 짜실 때 저녁에 첨성대를 보고 여기에서 걸어서 동궁과 월지로 가시는 코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걸어갈 수 있는 코스고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겨울에 눈 왔을 때도 나름의 멋을 갖고 있는 장소가 또 바로 첨성대입니다. 요 첨성대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건 아닌데 좀 견고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에 중간 부분에 창문처럼 뚫린 부분까지는 흙이 차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는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첨성대. 이거 정말 천문대일까? 여기에 대한 미스테리가 꾸준히 있어 왔고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첨성대를 연구했었던 오다 유지라는 이 학자가 아마도 첨성대 요렇게 썼을 거고 꼭대기에 요렇게 집을 지어놓고 어떤 별을 관찰하는데 썼을 거야. 이렇게 본인이 그려놓은 이상한 설계도가 있는데 윗부분을 잘 보시면 집을 짓기에는 조금 무섭죠. 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 제가 방금 첨성대랑 연결해서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야경이 너무 예쁜 곳이기 때문인데요. 동궁과 월지 낮에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낮에 가셔도 예쁜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야경으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주로 밤에 많이 가시기는 하거든요. 밤 풍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무래도 야경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여름에 가실 계획이라면 저녁 때 선선할 때 가시는 게 훨씬 좋겠죠. 가끔 여기서 택시 타면 동궁과 월지라고 했을 때 안 왔지?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기사님이 있어요. 안압지란 이름을 훨씬 오래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못은 월지라고 정식 명칭이 달려 있고요. 지금은 동궁과 월지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뀐 지 지금으로 9년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임해전이라는 전각이 있었다라고 역사책에 나오고요. 안압지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기록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요거는 기러기랑 오리가 떠다니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조선시대에 옛날엔 여기에 크게 궁궐이 야간개장 합니다. 야간개장 해요. 그래서 야간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동궁과 월지. 자, 이 안압지라는 이름은 옛날에 여기가 그렇게 예쁜 어떤 궁궐 터였다는데 지금은 그 나라도 망하고 아주 쓸쓸하게 잡초만 우거져서 기러기랑 오리만 떠다니는구나. 이런 뜻으로 조선시대 문인들이 안압지란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원래 이름에 맞춰가지고 동궁과 월지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1910년대 찍힌 사진이고요. 저쪽 구석에서 빨래 하시는 분들 좀 보입니다. 건물들은 흔적도 없네요. 그리고 요거는 1940년대 모습을 그 당시 화가분이 그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일제강점기 당시 좀 지나고 나서 1950년대 사진인데요. 저기 들어가 있는 전각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각이어서 지금은 저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도 활발하게 발굴을 하고 있고요. 옛날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채 정도가 복원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재밌는 부분은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 부분은 직각이고 저 맞은편 부분은 꼬불꼬불하게 돼 있죠. 직각 부분에 주로 건물이 있었고 저 꼬불꼬불한 부분이 커다란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좁은 공간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쭉 내려갈 때 좀 오래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보다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훨씬 더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 자리가 실제 자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실제로 찍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부여에 있는 궁남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월지 본 거 이거 신라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만 할 수가 없고 통일신라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 모두의 화합을 상징하는 삼국의 기술을 다 넣어가지고 건물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방금 보셨던 동궁과 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은 뭐냐면 이 연못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술을 썼던 기술자들은 아마 백제인들일 거다. 왜냐면 백제는 이미 통일신라가 되기 전에 30년쯤 전에 이렇게 인공 연못인 궁남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발굴 현장에서 나온 석축 부분을 보면 돌을 쌓는 기술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기술이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이거는 삼국의 통일을 좀 상징한다는 의미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바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발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관광단지 만들면서 데크길 이렇게 쭉 깔려고 했었는데 그 데크길을 다듬으면서 그 연못을 좀 더러운 물을 뽑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청소를 하다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진흙 바닥에 잠겨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왕자가 머무는 동궁이었다는 흔적이
촛불을 자르는 촛불 심지 가위였는데요. 이 심지 가위의 디자인이나 그리고 금이 입혀져 있었던 모습을 봤을 때, 야, 여기 살았던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다분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유물이 하나 나왔는데, 완전히 폭삭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나온 나무로 만든 14면을 갖고 있는 주사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자들을 다 번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14면 주사위에 있는 내용이 소리 없이 춤추기, 술 3잔 한꺼번에 마시기, 이거를 번역하고 보니까 깨달은 거죠. 야, 이거는 신라 사람들이 술 게임할 때, 벌칙으로 게임할 때 썼던 술 게임 주사위구나,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령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그때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은 불에 타버렸고요. 지금은 복원된 부분만 경주박물관의 월지관에서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아예 월지의 유물만 3층짜리 건물 크게 만들어서 여기 안쪽에다가 다 진열을 해놓고 있고요. 1층에 보시면 동궁과 월지 원래 모습은 이랬을 거예요 라고 크게 모형 재현품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나서, 이거 보시고 나서 실제로 가시면 요거랑 아주 모양이 똑같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고요. 야경이 굉장히 예쁜 곳으로 정말 유명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경주박물관에 지금까지 보셨던 유물에 진짜 있죠. 지금 우리가 봤었던 거 유적지잖아요. 여기에서 발견된 것들, 진짜 유물들 어디 있냐?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주박물관이 크게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옛날 오래된 박물관 느낌이 아니라 현대미술 갤러리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리창들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막 반사돼가지고 별로 안 예뻤었잖아요. 그런데 빛을 조금 많이 통과시키는 유리 진열장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전문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유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덤에서 나온 것들을 그 무덤별로 마치 한 무덤을 통째로 옮겨 놓은 것처럼 진열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물에 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의 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를 위치까지 다 이렇게 테마 전시를 해놔서 정말 볼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요게 황남대총 전시관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물이 들어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무덤의 관에 들어가 있었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를 똑같이 재현을 해놓고 있고요. 천마총 금관도 여기에서 실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던 금 장신구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다 거기에 가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버전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유물들이 선명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것이 야외에 진열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치고 있진 않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20분에 한 번씩 옛날에 녹음해둔 소리를 틀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합니다. 박물관의 외부에도 볼 것이 굉장히 많고 조명이 켜진 부분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야간에 박물관을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볼 만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역사 공부만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황리단길이라는 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대릉원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그어놓은 부분이 황리단길인데, 실제로는 이 사이사이에 생선 가시처럼 전부 다 가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까만색으로 제가 찍찍 그어놓은 부분은 여기에 유적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요새 왜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잖아요. 사실 경주가 오리지널이에요. 여기가 원래 처음으로 전기 자전거 투어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던 지역이고, 황리단길 구석구석 시간 내서 둘러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기념품도 꼭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주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 보셨던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꼭 한번 경주 여행 알차게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딘가의 현장에서 저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 랜선 여행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